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오션뷰를 소개하며 제주라이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계단을 오르실 때 예전 같지 않고 뭔가 내 뼈가 약해진다 이런 걱정하셨던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방송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골다공증 나이가 들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무섭게 느껴질 수 있는 병이지만 또 미리 예방을 하시면 충분히 늦출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아침 방송에 최적화된 텐션 그리고 제주와 더불어서 제주에 숨겨진 곳곳의 스팟도 소개해 주시는 분이죠. 제주시 노영동에 위치한 김광정 정형외과 의원의 김광정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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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정 원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도 네. 제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네. 이 장소 섭외도 해주셨는데요. 네. 자, 저희가 있는 이곳은 어디인가요? 여기는 먼저 네. 장사하기 전에 네. 새해 복 많이 받았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하고 건강하시고 그래서 하고 사투리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지난달 방송에서 우리가 슬로우조깅 걷기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즐겁게 했었는데 네. 그때 거기 그 알작지 해변 바로 옆에 순빗소리 횟집이라는 되게 맛집이에요. 이게 뒤에 오션뷰도 있고 되게 너무 좋은 횟집이라서 이게 같이 또 사장님도 이제 장소 협조를 감사하게도 해주셔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제 원장님이 소개해 주시는 도민 맛집이기도 하지만 이 제주 공항에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네, 한 맞아요. 12분 정도 12분 거리기 정도? 때문에 네. 항상 저는 그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네. 제주도 가면 어디 횟집 가야 돼? 그죠? 뭔가 오션뷰도 보였으면 좋겠고 맛도 맞아요. 있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런 네. 이야기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많이 듣죠. 그래서 이제 네. 육지분들 오시면은 여기를 항상 이제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후회 없이 올 수 있는 맛집입니다. 맛집 횟집. 네. 그리고 장점은 여기는 바로 바다가 접해 있어서 코앞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점은 이제 시내에 있는 횟집보다는 좀 장점은 이제 바다 직수로 해서 회가 되게 신선합니다. 그 바다를 계속 그 직수를 돌리기 때문에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되게 신선한 회를 즐길 수 있으니까 꼭 놀러 오십시오. 맞습니다. 여러분 두둑히 드시고 바로 앞에 점프 한번 하시면 바로 바다 바다에 뒤에. 알작지 해변이 이렇게 쫙 펼쳐지면서 또 이호태우까지 걸어가는 산책로도 너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슬로우조깅 하는 분들도 많이 보이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운이 좋으면 돌고래도 지나간다고. 돌고래도 맞아요. 돌고래도 네.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통장이어가지고 일몰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일몰도 너무 이쁘고 일몰 맛집이에요 여기는요. 네. 특히 여름에 저쪽에서 이제 딱 지금 특히 이제 그때 일몰 때 이제 손님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 일몰을 보면서 회를 즐기려고. 진짜 환상적인 그 여러분들의 서비스도 상상은. 너무 좋아서 네. 서비스 너무 잘해주시고 사장님이 이것저것 내가 너무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 네. 그리고 오늘 또 장소 제공까지 해주시면 제주시에 감사합니다. 가까운 순빗소리 횟집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이제 순빗소리 하니까 왜 네. 이름이 순빗소리인지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죠. 순빗소리가 보시면 우리 이제 그 해녀들이 물질을 하고 이제 바다 깊숙이 내려가잖아요. 네. 이제 그건 따로 뭐 산소통이 없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내려갈 때 산소가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턱까지 이제 그 숨이 차오를 때 이산화탄소가 꽉꽉 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본인이 또 이제 숨을 내쉬려고 바깥에 쭉 참다 나와서 그 물 바깥에서 슈 하는 그 내뱉는 소리 마치 이제 휘바람 소리랑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 순빗소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 제주의 그 해녀분들 귀한 그 귀중한 해녀분들이 우리 어머니들 제주의 어머니들이 이제 내뿜는 숭고한 아름다운 그 소중한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게 또 생명의 유지도 나는 이제 그 해녀를 물질했다가 다시 올라와서 나는 물질 잘하고 있어라는 또 신호가 되잖아요. 생명 유지 신호도 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숭고한 생명의 소리라 볼 수 있죠. 그런 의미가 있는 정말 네. 순빗소리. 이곳이 이제 또 18년의 전통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이거는 여러분들 또 제주에서 제주 맛집. 오션뷰와 더불어 신선한 그 회를 드시고 싶다면 순빗소리 횟집도 오시면 좋겠다. 제가 또 이렇게 이 시간만에 또 특징이 제주도의 곳곳을 또 소개해드리니까요. 저희 뭐 저작권 이런 거 받은 거 없고요. 그냥 저희가 장소 제공해주시면 또 여러분께 또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또 첫 번째 오프닝으로 열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이렇게 방송 시청 가족분들께서 네. 안녕하세요. 와, 바다다. 이쁜 바다뷰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여러분들의 네. 마음이 이제 더 청량해지셨을 것 같은데 오늘 방송 주제는 바로 예,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도 제주어를 알아가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오늘의 그 제목 자체가 꽝은 꽝꽝 하우꽝 이렇게 네. 하셨는데 자 이제 제주도민이 아니시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네. 것 같긴 해요. 예, 퀴즈입니다. 꽝은 꽝꽝하고 꽝 한번 댓글로 올려주십시오. 네, 꽝은 꽝꽝 하우꽝 네. 무슨 뜻인지 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퀴즈처럼 한번 좀 정답을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정답을 기다리면서 네. 또 오늘 제주어의 동요를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틀게요. 이제 제주도 동요로 목돌도 똘람시민이라는 동요예요. 이게 이제 그 굳은 의지를 갖고 계속 그 한 길로 가고 실천을 하다 보면 언젠간 이뤄낼 수 있다라는 예, 그런 이제 좋은 의미의 동요인데요. 한번 너무 그 동요도 너무 귀엽고 화면도 귀엽고 해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옆에는 네. 해석이에요. 곧장 가보게 앞으로 곧장 가보자. 목돌도 뚫다 보면 구멍 난다. 한번 같이 해보자. 무사가 왜? 왜? 안 될 것 같냐? 하루하루 하다 보면 된다. 왜? 힘들 것 같냐? 미칠 것 같아요. 그 버티다. 사투리. 가다 보면 어느 감는 것보다 못하다. 우리 같이 해보자. 혼자만 하면 힘들다. 버티다가 사투리로 힘들다. 목돌도 뚫다 보면 도망간다. 같이 해보면 이제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네. 의미예요. 그래서 자 이제 퀴즈가 이제 올라왔나요? 네. 아니 이 꽁꽁한다. 동요가 굉장히 이제 귀엽지만 네. 뭔가 삶에 주는 메시지는 묵직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그냥 저스트 두잇처럼 Just do 함께 it. 하자. 근데 그것도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그러니까 오, 제가 네. 너무 좋은 또 귀엽지만 또 그 삶의 의미가 너무 좋아서 가져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 퀴즈를 저희가 먼저 내드렸습니다. 꽝은 꽝꽝 하우 꽝이라는 네. 제목으로 시작했는데 네. 야, 저는 꽁꽁 얹나 이런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꽁꽁 얹다. 뭔가 좀 말이 되긴 말이 해요. 또 됐네요. 네, 예. 소소로스님의 말씀처럼 꽁꽁 얹다 이런 건가요? 꽝은 꽝꽝 하우 꽝. 약간 그 래퍼처럼 래퍼. 라임이 좀 라임이 많긴 한데 들죠. 예.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 경상도에 보면은 가가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제주도에는 이런 말이 있다. 꽝은 뼈입니다. 뼈. 뼈. 꽝꽝은 이렇게 단단하냐? 단단하냐? 합니까? 라 하꽝 이렇게 하는 이제 제주 사투리에서 꽝은 꽝꽝하고 꽝, 뼈는 단단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제주 사투리예요. 이제 꼬물차짜님이 쾅쾅인가요? 데미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꽝꽝, 단단하다. 골다공증하니까 뭔가 데미지가 또 데미지가. 느껴지긴 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고로 이제 꽝은 꽝꽝하우꽝이 네. 여러분들의 뼈는 단단합니까? 단단하고 지금 건강한 상태냐 네, 이런 질문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제 동네 원장으로서 우리 이제 흔하게 이제 쓰이는 그런 것도 다루고 골다공증에 이제 여러 가지 폭넓게 한번 이해도 하십사 해서 제가 한번 이제 가져와 봤고요. 골다공증 이해와 적용 일부로 이제 할 거고 이제 대한 골대사학회에서 이제 네. 한 2, 3년마다 이제 골다공증 진료 지침을 좀 편찬해요. 그래서 네. 이것도 제가 진료할 때도 많이 이렇게 참고하고 하는데 그 진료실에서 많이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좀 많이 도움도 되고 해서 이제 이것도 많이 좀 참고하고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 공부를 해서 또 이제 참고해서 많이 만들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골다공증의 정의는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제 WHO 골량의 감소와 또 미세 구조의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전신 골격계 질환으로서 네. 결과적으로 약해져 가지고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네. 이제 골 강도는 두 가지, 골양과 골질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골양은 이제 주로 골밀도로 측정을 하게 되고요. 네. 이제 골질은 구조나 골 교체라든지 무기질화라든지 미세 손상 같은 이런 축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골질이 좌우가 됩니다. 그리고 옆에 그 그림을 보시면 뼈 그림인데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 해멸골도 있고 친일골도 이렇게 있어요. 이제 이게 우리 몸의 뼈는 이제 꽉꽉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보시면 이제 안에 벽처럼 생긴 게 소주골이라고 하는데 소주골 사이사이에 어느 정도의 적당한 공간은 있어요. 방처럼.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이게 이제 다음 장에 설명드리겠지만 1차성 골다공증, 2차성 골다공증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의해서 이제 변화를 겪어요. 변화를 겪는데 그래서 이제 방의 크기가 벽이 무너지거나 그래서 방의 크기가 약해지고 그래서 방의 그 작은 원룸이었다가 네.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그 빈 공간이 많다 그래서 골다공증이라고 네. 하고 그러면 이제 무서운 거는 좀 이어지는 거는 이제 그 우리 허리 높이에서도 넘어져도 잘 부러지고 엉덩방아쪄도 잘 부러지고 삶의 질도 저하가 돼가지고 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거를 침묵의 암살자, 소리 없는 암살자라고도 하기도 하는 되게 어떻게 보면 지금 왜냐면 이게 골다공증이라는 거는 증상이 네. 없어서 지금 느끼지 못하거든요. 이미 어느 정도 트라우마가 생겼을 때 그때 이제 골밀도 해봤더니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꽤 많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검사도 한 50대가 넘어가면은 어느 정도는 꾸준히 해보시는 거를 이제 추천드리는 그런 질환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뼈는 이제 골량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골 형성 그리고 골 흡수가 어느 정도 항상성을 이루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뼈의 재료를 보시면 이제 지난번 우리 슬로우 조깅 할 때도 네. 햇빛을 잘 쐬야 좋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뼈를 만들려면 뼈의 재료가 그 울트라바이올렛 B, 그 자외선 타입 B가 일단 충분하게 쐬줘야 돼요. 물론 이거는 계절별로 다르고 여름엔 좀 많이 쐬줄 수 있겠죠. 한 20분에서 40분 정도는 하루에 대신 이제 선크림 없이 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런던이나 뭐 이런 데는 햇볕 나는 날이 잘 없어서 그 사람들은 얼굴 빼놓고 그냥 맞아요. 팬티만 입고 엎드려서 그냥 다 쐬가지고. 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햇빛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죠. 햇빛이 중요한 거 아는 거라서 그래서 뼈의 건강 그리고 근육의 건강에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고 칼슘과 비타민 D 이거의 재료를 이제 흡수를 잘 해줘야 돼요. 네. 우리나라 그 평균이 칼슘과 비타민 D 흡수율이 적다 그래요. 이것도 이제 제가 다음 달 2부에서 다루긴 할 건데 그래서 이제 그게 재료가 들어오면 골모세포가 이제 뼈를 어느 정도 형성을 해주고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오래된 뼈는 또 이제 낡은 뼈는 또 파골세포가 골 흡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 항상성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뼈도 오래된 뼈가 계속 쌓여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네네. 계속 돌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골 평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골 재형성 과정이라는 걸 거칩니다. 나이가 점점 들수록. 그래서 이제 한 4주 정도에 걸쳐서 파골세포가 골 흡수를 하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또 이제 골모세포가 한 수개월간에 걸쳐서 이제 그 골 형성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골 항상성을 유지하는 걸 우리가 골 재형성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근데 이런 항상성이 깨지는 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 그걸 우리가 네. 골 소실이라고 하고 골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뼈도 약해지면서 이제 나중에 골다공증성 골절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제 이게 또 하나 가져왔는데 세로축은 골량, 가로축은 나이인데요. 이 연령에 따라서 최대 골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보면 30대까지 점점 최대 골량이 올라갑니다. 맥시멈을 이루고 다음에 30대가 넘어가면은 남자든 여자든 점점 감소를 해요. 감소를 하는데 그러니까 노화는 막을 수 없듯이 골량 감소도 막을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뭐 50대 60대 넘어갔을 때 그냥 단순하게 넘어졌는데 젊었을 때는 그냥 단순한 타박상 염좌로 그냥 끝날 그런 것들이 그런 이벤트들이 지금 봤더니 골절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이제 아예 그냥 치료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뭐 심한 경우에 수술하기도 하고 네네. 방깁술 계속 오래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 생애적으로 햇볕도 잘 쐬야 되고 칼슘, 비타민 D 섭취를 잘 해야겠지만 특히 그러면 이제 점점 감소할 그런 수치, 최대 골량 수치를 최대한 젊었을 때 많이 올려놓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때 30대 이전에 햇볕도 잘 쐬야 되고 잘 놀아야 되고 그리고 그 술도 안 좋아요. 술도 안 좋고 흡연도 안 좋아요. 그 뼈를 약하게 하니까. 그리고 또 젊은 여성분들은 또 무리하게 다이어트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뼈가 많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물론 30대 이후에도 햇볕과 영양 섭취 이런 금주구면은 단지 잘 섭취하셔야 되고 특히나 더 중요한 거는 체중 부하 운동,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근력 운동을 하셔야 그러니까 뼈는 안 쓰면은 뼈도 약해져요. 그렇군요. 그 어느 정도 적절한 자극을 너무 강한 자극 말고 적절한 자극을 줘야 뼈가 어느 정도 단단해진다. 단단해진다. 그 강조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분류는 이제 1차성 골다공증이 있고 2차성 골다공증이 있는데 1차성 골다공증은 그 점점 나이가 들면서 아까 그 표에서 봤지만 점점 나이가 드는 거 그러면서 이제 골량이 감소하잖아요. 네. 이제 그 노년 골다공증이랑 남자 여자 다 오고요.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폐경 후에 50대가 넘어가면은 폐경 후에 이제 그
갱년기가 많이 오면서 골 감소량이 빨라져요. 아까 보니까 진짜 그래프가 확 그 차이 나더라고요. 전에 가면은 이게 폐경기에 네. 확 내려가잖아요. 남자랑 맞아요. 달리. 예,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런 것도 여자분들은 좀 더 달라서 폐경 골다공증도 1차성 골다공증에 있으니까 50대가 넘어가면은 또 여성분들은 폐경 골다공증에 대해서도 잘 유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2차성 골다공증은 최대 골량을 획득에 지장을 주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어요. 젊었을 때도 불구하고. 그리고 골량 감소되는 여러 가지 그런 질환들. 그리고 약물에 스테로이드를 오래 복용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질환들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 그래서 남성 골다공증에서는 2차성 골다공증이 한 50% 정도 차지한다 그러고요. 네. 성선 저하증이 와서 또는 이제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계속 오래 장기간 복용했을 때나 고칼슘 요증이 있을 때나 술을 많이 드셨던, 남자분은 술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뼈가 약신다는 거. 그리고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폐경 전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퍼센트를 차지하고요. 무혈증이 왔을 때, 예. 그리고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좀 투여하는 여러 질환들을 앓고 있을 때. 그래서 이거를 골세사학회 그 책에서는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너무 많잖아요, 지금. 원인이 이게 많네요. 너무 많죠. 이게 너무 많아. 이 책을 쓰면 원인이 너무 많아서 흔히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당뇨병, 예, 당뇨병,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부갑상선 항진증이나 네. 성선 저하증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신 왔을 때도 뼈가 약해질 수 있어요. 예, 있을 수 있고 칼슘이나 비타민 D가 결핍됐을 때도 만성 간질환이라든지 이런 흡수 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염증성 장질환이 있으면 흡수가 잘 안 돼요. 네. 그리고 또 아까 술. 그리고 방향화 효소 억제제라고 있어요. 아니면 방향화 효소가 억제제는 어떤 분이 복용을 하냐면 유방암 환자들.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에스트로겐이 너무 과해가지고 에스트로겐이 과할 때 유방암을 이제 계속 촉진시키는 거니까 네. 유방암 효소 억제제를 방향화 효소 억제제를 드시는 거예요. 왜냐면 방향화 효소가 안드로겐에서 에스트로겐으로 넘어갈 때 이제 아로마타이저라고 그런 거 우리가 방향화 효소라 그래요. 근데 그거를 억제시켜면서 유방암 환자한테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유방암 환자들은 이제 뼈가 잘 약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치료제를 설명드리겠지만 썸제제를 많이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그 당뇨병 환자가 또 사이아졸리다이온이라고 네. 이제 당뇨병 약도 골 형성을 좀 더 도움되는 약이 있고, 예. 또 또 메포민이라고 이런 약도 있고, 이제 오히려 골흡수를 또 좀 촉진시켜서 골을 약하게 하는 약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사이아졸리다이온이라는 약이에요.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했을 때 글루코코르티코이드, 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런 분들도 이제 스테로이드를 어느 정도 복용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고칼슘 요증이 있을 때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다 설명을 못 드리고 골다공증 역학은 이제 50세 이상에서 2008년에서 2011년 이렇게 옛날 기준이긴 한데 이제 그걸 이제 골세사학회 책에 있어서 한번 가져와봤고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전체를 봤을 때 여자분이 골다공증이 한 5배 정도 많고, 예, 옛날 기준이긴 한데, 네. 골 감소증은 비슷하고, 정상인 확률은 남자가 좀 더 많다. 근데 그러면 골 감소증부터 우리가 골절을 걱정해야 되거든요. 네. 골다공증 네. 걱정.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유념하셔야 된다. 그리고 골다공증 환자는 점점 증가합니다. 2018년부터 이제 2022년까지 98만 명에서 118만 명까지 이렇게 연평균 이제 4.8%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고, 와우. 그리고 여성 환자 비율이 94.4%로 이제 많아요. 그래서 60세는 더 많고 84%가 집중되고요. 골다공증 진료비도 점점 증가. 옛날 기준이 한데 4조에서 6조 정도로 올라가고, 2022년 기준에서 입원 평균도 한 9일 정도 가까이 하게 되고 177만 원 정도로 지금 많이 쓰게 됩니다. 이 얘기를 그래서- 딱 들으니까 한때 근테크가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근테크. 그 치료제. 예. 그죠. 왜 그런 말이 나온지 알 것 같아요. 그죠. 네. 이제 이 골다공증과 물론 근감소증도 확실히 연결되긴 하는데요. 네. 예. 자, 보면 또 50세 이상의 골다공증 골절의 발생 건수도 점점점 증가합니다. 예, 건보공단의 청구 자료를 근거하는데요.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점점 증가하고 있죠. 예,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50세 그 여성에서는 좀 더 활동력이 많기 때문에 넘어질 네. 때 그래도 이제 손으로 딱 방언을 할 수 있어. 그게 손목이 잘 다치는 편이에요. 네. 근데 이제 60대가 넘어가면 그게 약간 좀 여러 가지 근육도 빠지니까 그러면 엉덩방아질 가능성이 많고 이제 척추가 잘 다쳐. 근데 70대가 넘어가면 아예 고관절도 잘 다치는 거야. 고관절은 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죠. 그리고 이제 전생에 위험들하고 있는데 50대가 넘어왔을 때 남녀 비교했을 때 여자분들이 한 2.5배가 정도가 많아요. 그 위험도가. 그리고 골다공증 골절의 1년 내 약제 처방률이 전체가 3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자분들이 좀 더 많은 편이고 좀 더 네.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고 남자분은 조금 더 이렇게 좀 적죠.
또 이게 도미노 골절이라고 2차 골절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어떤 금속 골절 수술 같은 거 하면은 이제 뼈가 약간 잘 단단하게 고정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감염의 확률도 높아질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수술지 합병증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한 수술은. 그래서 이제 또 그리고 50세 이상의 1년 내 골절 재발률은 8.7%나 돼요. 2021년 그 통계 기준으로. 네네. 근데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고관절 골절은 1년 내 사망률이 남자가 21%나 돼요. 사망률 높네요. 예, 그러니까 70대 이상이겠죠. 예, 이런 분들이 네. 이제 통계를 봤을 때 여자분들은 좀 그러니까 그만큼 남자분들은 좀 더 이제 키도 좀 큰 편이고, 예, 그렇게 그 리스크들이 좀 더 크죠. 예, 트라우마 그런 강도도 크고 골절의 그런 세기도 크겠죠. 결과가 리절트가 다르겠죠. 척추도 마찬가지 남자가 좀 더 2배 정도 많다. 그러면 이제 이게 삶의 질이 저하가 되는 거예요. 한번 계속 입원을 한 몇 개월 정도 입원해야 되고, 그럼 가족분들도 케어해야 되고, 맞아요. 예, 가족분들도 간병해야 되고, 예, 돈도 많이 나가고, 이게 지금 진짜 악순환이네요. 악순환이에요. 진짜. 그래서 치료와 예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골 감소증도 미리미리 예방해야 돼요. 골 감소증에서 골다공증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잘 예방해야 되는데 골 감소증도 정상 골밀도에 비해서 1.7배나 그 골절 확률이 높다는 거. 그래서 이제 아까 표에서 골 감소증 인구 전체가 48% 정도 된다 했잖아요. 골다공증의 골절 현장 중에 폐경 여성도 이게 77%나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골 감소증 환자나 폐경 여성이나 적극적으로 골절 예방이 되게 중요하다. 이제 그러면 이걸 골밀도를 측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궁금해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골밀도 측정할 때 이거는 이제 어떤 게 이제 골다공증 진단할 때 쓰이고, 그리고 치료 효과 평가할 때 쓰이고,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치료 방침을 결정할 때 쓰이는 거죠. 그래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거는 덱사라고요. 덱사. 예, 동네 의원에서 많이 쓰는 거 가장 이게 표준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QCT, 뭐 정량 CT인데요. 다양한 농도의 수소나 인해석을 팬텀 수치로 다양하게 해서 뭐 요추도 찍고 대퇴골도 찍어가지고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얻습니다. 이게 QCT는 장점이 이제 뭐 소주골이랑 피질골을 분리해서 각각의 그 구조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어요. 근데 평균치가 80 이하면 진단하고요. 골다공증으로. 그래서 QS라고 정량 초음파라가 있는데 이거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잉 진단될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부정확할 가능성이 많아요. 또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급여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용도는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골세사학회에서 적응증은 이제 폐경 관련돼서 6개월 이상 나 무월경이야. 그럼 이제 한번 한번 찍어볼 필요가 있다. 이제 덱사라는 이런 골밀도 측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 폐경 여성이나 폐경 이후에 이행기 여성.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는 70세 이전이라도 골다공증 위험론이 있거나 70세 넘어갔을 때는 해볼 필요가 있다. 아까 그 표에서도 보셨죠. 네. 골다공증에 과거력이 있으면 반드시 해보셔야 되고, 반드시. 예, 영상 검사에서 이렇게 의심될 때, 골절이 의심될 때도 해봐야 되고, 골절이 의심될 때, 그리고 2차 골다공증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의심될 때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골다공증 이제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골다공증 그래서 치료 시작할 때도, 예, 치료관을 시작해보다 고려해볼 때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휴지기를 둬서 아주 이분이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지도 한번 체크하면서 그걸 더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할 때도 쓰이게 됩니다. 자, 아까 덱사라고요. 이건 이제 줄임말인데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 측정이라고 요추와 골밀도의 중에 이제 낮은 쪽을 씁니다. 요걸 만약에 난 척추 뼈에 금속이 들어가 있거나 네. 여기 또 이제 대퇴골뼈에 금속가 들어있는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요걸 원이브를 쓰기도 합니다. 또 이제 부갑산소 항진증이 있는 이 피질골 소실이 좀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걸 원이브를 쓰고 3분의 1을.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국가검증 건강검진에서 그 전에 만 54세랑 64세에서는 이제 혜택을 줬었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만 60세가 들어가서 국가검진 건강검진에서 혜택이 된다. 그리고 이게 방사선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안전하냐? 괜찮아요? 뭐 이렇게 네, 궁금하잖아요. 많이 세면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안전합니다. 이제 우리 밀리시버트라는 이런 단위를 쓰는데요. 네. 피폭선량. 이게 0.001에서 0.01까지 매우 낮습니다. 이제 참고로 어떻게 낮냐면은 1년간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한 해에 자연에서도 방사능이 노출되거든요. 이제 피폭되는 그런 양들을 보면은 2.4 밀리시버트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한번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도 0.1 밀리시버트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네. 되게 안전하니까 안심해서 이제 하셔도 되고, 이거는 오스테오시스 덱숨티라고 우리 병원 장비고요. 그래서
골밀도는 평가는 뭐 여러 가지 연령이나 원래는 성별, 종족별 다 해야 되는데 크게는 T점수랑 Z점수를 합니다. 예, 이제 대상은 T점수가 좀 흔히 많이 하는데 50세 이상의 남성, 여성, 그리고 폐경 이후의 여성들. 이제 이거는 보통 30세의 그 최대 골량이 있는 사람들과 현재 내가 50대 넘었을 때 어떤 그랑의 차의 표준 편차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그게 이제 계산 이렇게 하게 되고 Z점수는 동일 연령대, 동일 연령대에서 어떻게 좀 차이가 나느냐. 네. Z점수가 만약에 마이너스 2.0 이하다 하면은 연령보다 기대치가 이하가 된 거예요. 너무 낮아요. 그러면은 이분이 젊었으면 뭐 30대인데도 불구하고 Z점수가 뭐 마이너스 2.2다 그러면은 이분 2차 골다공증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한번 그 감별을 해서 그런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요추의 골밀도 검사 같은 경우에 평가는 요추 1번부터 요추 4번까지 평균 점수로 하게 되는데 요추 1번부터 요추 1번, 그다음 요추 4번까지 정상적으로는 조금씩 수치가 점점 늘어나요. 근데 이제 60대 이상에서는 이제 그 척추가 좀 낡으셔가지고 퇴행 변화가 많이 돼서 골국도 많이 나고 그러면 이제 수치가 조금 오버해서 과잉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류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값은 평가에서 제외하고요. 요추 4개 중에 이제 너무 차이가 나면 1 이상 차이가 나면 그것도 오류니까 제외합니다. 그래서 최소 2부위 이상의 요추의 평균을 내고요. 그리고 한 부위는 공식적으로 불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우니까 왼쪽 아래 그림이 보면 요추 1번, 2번, 3번, 4번이 있고 네. 이제 오른쪽에 BMD 그 골밀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T점수를 표준 편차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요추 1번, 요추 2번, 요추 3번, 요추 4번이죠. 근데 네. 요추 1, 2번은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6으로 해서 이렇게 보고 요추 3, 4번이 다른 요추랑 차이가 많이 나죠. 많이 나는데요? 많이 나요. 이거는 이제 오류라서 제외합니다. 퇴행성 변화가 많아서 이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추 1번, 2번의 평균값으로만 평가한다. 그렇군요. 그리고 대퇴골 골밀도도 재야 돼요. 이제 그 대퇴골 경부나 대퇴골 전체 둘 중 낮은 수치를 선택하고 최종의 골밀도 결과는 요추랑 대퇴골 중에 낮은 걸 선택한다. 또 이렇게만 말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병원에 실제 환자 네. 증례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뭐냐면 김땡수님 86세 여자분인데요. 86세 이제 분이 주모형 예세 날짜가 2025년 12월 23일이잖아. 네. 12월 22일 날 방 안에서도 그냥 딱 준턱에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넘어져가지고 발가락 왼쪽 네 번째 골절로 아파서 오셨는데 골절이 발견됐어. 그러면 또 어르신이 또 신장내과에서 신기능 저하돼서 신장내과 팔로업 중이고 해서 이분 또 이제 골밀도 검사 이제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래됐대. 한 2년 넘었다는 거야. 어르신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보호자분들이 챙기지 않으면 이게 네. 까먹을 수 있으니까 보호자분 잘 챙겨주셔야 되고 또 하고 그래서 한번 골밀도 검사 해봅시다 했는데 요추를 봤더니만 이렇게 좀 정상 수치 같이 녹색 보면 정상 수치인데 이거 네. 좀 보면 왼쪽 그림 보면 되게 낡았어요. 이거 이럴 리가 없는데 이거는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퇴행성 변화가 많아서 이게 오류값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왼쪽 아래 보면 그림 보면 그 대퇴골 그 사진인데 그걸 봤더니 그 대퇴골 경부가 마이너스 3.3 그리고 토탈에 했을 때 마이너스 3.5 그리고 우리가 이제 T점수가 이분의 대퇴골 점수는 마이너스 3.5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골다공증 그 T점수의 그런 그 기준치거든, 기준표거든요. 네. 기준표. 정상은 T점수가 마이너스 1.0을 넘어갔을 때, 마이너스 0.9나 마이너스 0.8. 골감소증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5 사이. 골다공증은 마이너스 2.5가 이하가 됐을 때,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2.7. 그래서 심한 골다공증은 취약골절이 같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이런 질환들이 같이 복합됐을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네. 이분은 이제 심한 골다공증으로 간주해서 이분에서 치료를 어떻게 합시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치료제를 제가 설명해드렸거든요. 치료제가 좀 많아요. 많아가지고 제가 최대한 알아듣기 쉽게 일단 제가 한 판 정리해놨거든요. 도움 되실 거예요. 한번 보시면. 한번 캡처 포인트네요. 캡처 왜냐면 포인트. 또 골다공증에 지금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많으셔가지고. 같으니까 부모님께도 한번 보내드리면 좋을 것 그럼 같아요. 좋을 거예요. 네. 그래서 골 흡수 억제제랑 크게 골 형성 촉진제로 나누는데요. 그 필요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근데 비스포스포네이트 이거는 우리 몸에 없는 합성 물질이에요. 인산, 탄소, 인산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물질인데 한 번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한번 경구제로도 있고 주사제로도 있어요. 근데 이제 경구제로도 흔히 많이 쓰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또 이제 뭐 이렇게 3개월에 한 번씩 맞는 주사, 또 1년에 한 번씩 맞는 주사도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요. 경구제로 한번 들어가게 되면 흡수율이 되게 낮아. 이거는 흡수율이 낮아서 소장에서 흡수되는데 흡수율이 1에서 5%밖에 안 돼.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먹게 되긴 되는데 이제 드시면 드실수록 우리 몸에 골 재형성되는 그런 과정에서 골 흡수되는 과정에서 한번 흡수가 되면서 같이 흡수가 되면서
몸에 쌓여, 뼈에. 예, 뼈에 쌓여요. 뼈에 특히 수산화 인해석이라는 그게 쌓여가지고 네. 쌓이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그 골수가 되려고 할 때 이제 파골세포가 그 역할을 한다 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역할을 하는데 그 파골세포의 기능을 억제해요. 이게 애가. 아. 예, 분화와 동원을 하는데 애가 그 유리되는 이게 그러면 점점 애가 그 파골세포가 그 홀수를 하는 걸 그 할 때 그 수소나 인해석이랑 이 비스포스포네이트가 같이 있어서 비스포스포네이트가 파골세포에 들어가서 네. 이 파골세포의 그 동화되는 거, 분화와 동원되는 거를 기능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골수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럼 그게 어느 정도 유지된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12개월 정도부터 어느 정도는 골 밀도가 좀 더 증가되면서 최소 36개월 넘어갔을 때 점점 골 밀도가 증가하는 건데 대신 이거는 흡수가 잘 안 되지만 이제 또 그래서 이제 그 첫 일어날 때 그렇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동네의원에서 이제 그 식사 전에 공복 시에 드셔야 된다. 그 30분 전에 물을 최소한 200ml 이상, 한두 컵 정도 이상 드시면서 그래야 흡수율이 안 그래도 흡수율이 짜기 때문에 그리고 드시고 나서는 1시간 동안 누우면 안 돼. 누우면 또 식도염도 유발돼. 그리고 복통이나 이런 위장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조금 번거로워 이게. 번거롭지만 그런 게 흔히 좀 많이 쓰이는 약이고요. 흔히 뭐 알렌드로네이트라든지 리세드로네이트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이반드로네이트도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정맥 주사로도 쓰이고요. 이반드로네이트는 졸레드로네이트 같은 경우 1년에 뭐 한 번 이렇게 정맥 주사로 하는 게 있고 적응증은 폐경후 골다공증 그리고 알렌드로네이트나 리세드로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척추나 비척추골절, 대퇴골절에 다 쓰이고 네. 이반드로네이트는 이제 척추골절에는 효과가 있는데 비척추라든지 대퇴는 좀 효과가 아직 불확실한 편이고 예, 그리고 급여 인정 기준에 이런 투여 대상은 1년마다 체크합니다. T점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추나 대퇴골 네. T점수 아까 그 기준으로. 기준으로 마이너스 2.5 이하 네. 그리고 엑스레이 이상 골다공증 골절이 의심됐다. 그리고 아까 스테로이드를 좀 장기간 이렇게 복용했는 경우나 T점수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인정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계속 드시다가 뭐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드실 거 아니에요. 또 이게 또 연장 기준이 또 있어요. 그러면 1년마다 추적 골밀도 검사에서 그 기준을 충족할 때 마이너스 2.5를 충족할 때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 졸레드로네이트는 6번밖에 안 돼. 즉 1년에 한 번씩 맞는 거니까 딱 6번만. 그리고 이제 그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정맥주사 같은 경우에 약간의 몸살기가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처음 맞으신 분은. 근데 점점 맞아갈수록 몸이 적응해서 그게 몸살기가 한 체온이 1도 정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네. 그건 이제 점점 나아진다 그러고 그리고 저칼슘 혈증이 간혹가다가 있다고 하니까 좀 네. 참고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신장에서 배설되는 부위라서 신기능 저하 환자한테는 쓰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그 김땡수님 네네네. 김땡수님은 이걸 처방하면 안 되겠죠. 되겠네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동네 원장님들이 이렇게 처방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드물게 턱뼈교사. 난 치과에 임플란트를 박아야 돼요. 뭐 여러 가지 발치를 해야 돼요라고 할 때 치과 선생님들도 이게 민감합니다. 근데 이제 대신 1000명당 1명, 10,000명당 1명 정도 꼴로 되게 드물게 와요. 이게 그 뼈에 그러니까 그 회전율이 많은 그런 뼈들한테 약간 상처가 나면 괴사가 잘 쌓이죠. 왜냐면 이게 비스포스포네이트가 계속 쌓인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럼 괴사가 잘 올 수가 있어. 근데 그게 확률도 되게 적어가지고 안전한 편이에요. 대신 비스포스포네이트를 해서 더 이득 보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네. 예, 이걸 처방하는 게 많고 만약에 그런 발치라든지 이런 치과 치료를 한다 그러면 보통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정형외과 선생님이나 이제 치과 선생님이랑 같이 상의하면서 휴지기를 두는 게 좋습니다. 좋고 또 그리고 비정형 대퇴골절이라고 이건 또 이제 너무 쌓이게 되면은 이제 뼈가 걷는데도 이렇게 근위 대퇴부가 아프다 할 때 알고 봤더니 나 그냥 근육통인 줄 알았는데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골절이야. 60대 넘은 그 어르신들. 근데 알고 보니 이게 보니까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오랜 기간 몇 년에 걸쳐서 드셨던 분이야. 이게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아프면 엑스레이를 찍어야 됩니다. 나 별거 아닌 거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네. 이거는 비정형 대퇴골절은 다음 달에 설명하겠지만 이거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여성 호르몬 이게 에스트로겐을 단독으로 투여한 경우 이렇게 자궁절제술 여성 경우에 프로게스토젠을 병용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폐경 증상을 완화시키면서 골소실을 같이 예방할 때 같이 쓰이지 여성 호르몬은 단독으로 쓰이진 않아요. 그렇군요. 네, 보통 이제 산부인과에서 처방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T점수가 마이너스 1.0 이하 이때 이제 급여 기준이 되는데 이제 이거는 폐경
폐경이 온 분도 60세 이전, 그 60세 이전이나 폐경이 10년 이내에 이런 분들한테는 건강상의 이점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폐경 이후에 뭐 안면이 홍조가 돼요. 네. 그리고 뭐 이게 식은땀이 흘려요. 또 비뇨기 생식기에 위축이 오거든요. 이런 폐경 증상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골밀도도 좋아지게 하고 골 소실을 예방하게 하는 그런 또 하나는 그런 골 감소도 예방하니까 되게 지금 이점이 많습니다. 근데 대신 이제 이거는 그 유방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런 분들한테는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저희 말씀드렸지만 썸제제, 선택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라는 걸 씁니다. 이제 그게 보통 럴록시펜이 되게 유명해요. 럴록시펜 이제 이게 근데 유명한데 최근에는 바제소쿠시펜이라는 이런 3세대 이런 이렇게 썸제제가 나왔고요. 예, 이제 그래서 척추골절도 이제 감소시키고 특히나 유방암 그 예방에도 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유방암 환자가 골다공증 골절이 잘 올 수 있다 했잖아요. 네. 그때는 썸제제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서 마찬가지 급여 인증 기준은 1년에 아까 이제 위에서 1번부터 3번까지 보시고 네. 급여 인정 기준 A와 동일하고 이거는 썸제지는 장기간을 투여해도 괜찮으니까 그 이제 보면 이제 휴지기를 두거든요. 네. 비스포스포네이트가 휴지기를 어느 정도 두는데 그때는 이제 썸제제를 선택하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란클 억제제라고 있어요. 란클 억제제가 있는데 이게 데노스밥이라고 합니다. 성분이 이거는 그 란클이 약간 그 조골세포와 또는 이제 그 면역세포 이런 데에 그 들어있는 그런 그 인자인데 그런 팩터인데 이게 어느 정도는 그런 란클이라는 그런 게 란클이 파골세포와 그 전구세포에 란크와 그 결합을 해가지고 파골세포가 나오면서 골루스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억제하는 게 데노스밥이 란클이라는 그 팩터에 그 특화된 단클론 항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골루스를 억제를 시켜주는 파골세포가 이제 그 활동하는 거를 그 기전을 막아주는 그런 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6개월에 한 번씩 피하 주사를 맞거든요. 뭐 배를 맞거나 여기 대퇴부에 맞거나 상원에 맞거나 이렇게 하는데 보통 배에 많이 맞아요. 오늘 이제 오른쪽 배 맞으면 6개월 후에 왼쪽 배 맞고 왼쪽 배 이렇게 맞고. 제가 메시지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고요. 또 그리고 폐경 후 그리고 글루코코이드 이런 유발 골다공증이나 남성 골다공증에도 많이 쓰이고요. 쓸 수 네. 있고 그리고 아까 유방암 환자 있죠. 방향화 효소 억제제를 쓰는 그런 유방암 환자에도 적응증이 됩니다. 아까 급여 인정 기준을 갖고요. 그래서 마찬가지. 그리고 이거는 란클 억제제는 신장으로 대사되지 않기 때문에 신장 환자한테 신기능 저하 환자한테 쓰여 있어서 여성분. 그죠. 그 김땡선 환자분한테 이걸 처방하겠습니다. 가능하군요. 네, 하고 여기 대표적인 약물로는 뭐 프룰리아 상품명 그리고 뭐 스토보클로 네. 오브덴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골 형성 촉진제입니다. 골 형성 촉진제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부감상선 호르몬 제제가 있고 네. 스클레로스틴 억제제가 있습니다. 네. 이게 먼저 이제 그 제일 처음으로 나온 건 골 형성 촉진제로는 부감상선 호르몬 제제인데 네. 테리파라타이드가 가장 유명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골절 고위험군에서 많이 쓰여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골루스 억제제가 사용을 못하거나 1년 이상 사용했는데도 골절이 발생하는 65세 이상의 폐경 환자라든지 T점수가 이렇게 마이너스 2.5 이하가 됐을 경우에나 네. 골다공증 골절이 2개 이상 발생했을 때나 또 하는데 또 급여 연장 기준은 이거는 급여는 2년밖에 안 돼요. 그냥 연장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 그 남성 골다공증에는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스클로스틴은 이제 억제제는 그 남성에서는 아직까지는 비급여예요. 쓸 수는 있지만 네. 이거는 이제 골루스 효과도 같이 있고요. 골 형성 효과도 같이 있어요. 왜냐면 스클로스틴이 그 이제 그 골 형성을 하는 그런 거를 억제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로모소주맙이라는 이런 물질이 이런 물질이 그 스클레로스틴을 이게 특이 항체거든요. 그 결합을 해가지고 스클레로스틴을 억제를 함으로써 이제 그러면 WNT라고 그 신호 경로가 있어서 그런 그 신호 경로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은 골 형성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부가적으로 OPG라고 이제 오스테오 프로테게린이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더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그 파골 세포의 기능이 억제되면서 골루스가 내려가는 골루스 억제되는 효과도 같이 있는 두 가지 기능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이거는 월 1회 피하로 맞는데 1년만 급여가 된다. 예, 그래서 이제 비슷하고요. 이제 만약에 이거는 또 좀 다른 게 종료 그 1년 좀 지났는데도 만약에 T점수가 좋아졌어. 골밀도가 좀 좋아졌거나 비슷하거나 그럴 때 했을 때 이게 비스포스포네이트, 알렌드로네이트 이런 경구약이나
뭐 데노스만 같은 거는 1년 정도는 급여 인정됩니다. 그래서 네. 이베니티가 가장 유명한 약이에요. 이베니티가. 그래서 이베니티. 근데 이제 1년 내에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이 있는 분들은 금기입니다. 네. 좀 어렵지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쓰이니까. 네. 다음에는 또 골절의 위험군,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초고위험군 이게 나오고 초기 치료 먼저 어떻게 하느냐 네. 이런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리고 골절 위험이 재평가를 어떻게 1년마다 어떻게 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맛배기만 보여드린다면 이게 먼저 골절 연구는 원래는 취약 골절도 봐야 되고 T점수도 봐야 되고 플렉스도 봐야 되고 네. 이제 플렉스라는 거에 프랙처 그 리스크 어세스먼트 툴이라고 10년 내 골절 발생률이에요. 왜냐면 T점수가 그 민감도는 좋은데 T기도가 안 좋아요. 왜냐면 T점수가 마이너스 2.5 똑같이 50세랑 75세는 누가 더 골절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나이가 많으신 그렇죠. 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로는 반영을 못해 T점수가. 근데 그런 건 그래서 이제 WHO에서는 이제 그 80여 개국에서 나라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골절이나 이런 그 위험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플렉스라는 이런 수치를 그 인터넷으로 보면 들어가면 알 수가 있거든요. 나이, 뭐 성별, 그 흡연력, 금주력, 뭐 여러 가지 BMD가 대퇴골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까지 다 나와요. 근데 그 나오는데 그것까지 나오면 이제 시간상 안 되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T점수랑 이제 취약 골절 여부만 일단 따지면 네. 저희 아까 정상 수치죠. 이거는 그 약물 치료 안 하고 1년 뒤에 2년마다 이제 재평가 해주는 게 좋고, 중위험군 때는 이제 다양하죠. 경과를 계속 지켜보거나 썸제제를 쓰거나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를 해서 또 1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저위험군 됐을 때 또 휴학기를 고려할 수 있고, 아니면 고위험군에서 더 안 좋아졌어. 그러면은 또 치료를 바꾸겠죠. 데노스마블을 쓰거나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고위험군은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에서 쓸 수 있고, 특히 데노스마블을 쓸 수가 있어요. 데노스마블을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만약 고위험군으로 더 안 좋아졌어. 그때는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지만 테리파라타이드로 단독 변경은 금기입니다. 왜냐면 그 골 재형성을 더 이제 활성화시켜서 골 소실을 더 증가시키거든요. 근데 대신 병용은 가능하고 데노스마블 이후에 그냥 여러 가지 로모소주마블을 그냥 단독으로 쓴 건 상관없습니다. 그 초고 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쓸 수가 있어요. 아까 소키스가 들었던 거.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다. 취약 골절이나 글루코코이드 이제 이런 유발 골절에도 쓸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이게 이런 네 가지를 못 썼을 때는 기타 알렌드로네이트나 리세트로네이트를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60대 이상의 고령의 최소 치료 목표는 T점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마이너스 2.5를 넘기자. 그래야 골다공증 골절은 어느 정도 최소화하자는 거예요. 네. 젊은 사람만큼 다 혈압을 올릴 수는 없어요, 이게. 제가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더 많은데 제가 다른 거는 입으로 제가 넘기겠습니다. 입에서 만나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좀 골다공증의 치료를 앞두신 분들이 또 이제 선택 옵션이 많네요. 예, 많죠. 기준치를 또 평가하는 게 굉장히 세부적이라는 거. 세부적이라는 네, 거. 알아갈 또 수 원장님들이 있어요. 이렇게 세세하게 이제 신중하게 한다는 거. 네. 아셨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이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네. 뭐 치료제를 받으면 일반인으로서는 이게 뭐야? 그렇죠. 이거 네. 어느 기준에서 왜 이걸 네. 하는 거? 난 이게 왜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하실 수 그런 있는데. 걸 제가 어느 정도는 최대한 네. 많은 그 빈도를 갖고 있는 걸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또 캡처 포인트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치료 예정이시면 또 다시 보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시청자분들께서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네, 아이고 질문. 네, 자 저희가 최대한 달려볼게요. 네. 골다공증 주사를 맞고 나서 효과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주사를 놓고 나서 보통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 효과를 느낄 수 있는지, 또 네. 주사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시작하면 어떤 변화를 느끼게 될지, 또 효과적인 골다공증 관리 방법과 함께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 한 네 가지 정도 지금 네. 생각을 하셨는데 핵심 일단은 질문들이네요. 효과적인 골다공증 관리 방법이나 이런 거는 제가 2월 달에 할 거니까 그때는 넘기고요. 네. 그때 한번 꼭 시청해 주세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반드로네이트 같은 경우에 3개월에 한 번씩 맞는 주사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의 이제 정맥 주사인데요. 이거는 이제 처음 맞는 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온이 올라가고 몸살기 같은 게 심할 수 있어요. 예, 있어가지고 근육통도 심할 수 있고 해서 계속 좀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질 수가 있는데, 그런 초기에 이런 흔하진 않아요. 근데 흔하진 않은데 이제 그런 분들이 간혹 가셔가지고, 근데 그런 분들은 그 다음에 맞아갈수록 그런 증상들이 많이 점점 몸이 적응을 해요. 네. 뭐 정해서 그래서 이런 게 또 비스포스포네이트는 몸에 점점 축적을 해가지고 축적이 돼가지고 몸에 쌓여요. 쌓여가지고 이제
골밀도 검사를 했을 때 한 12개월 정도 지났을 때 어느 정도 골밀도가 유의하게 증가하고 네. 최소 36개월에 넘어가서 점점 4년이 걸려서 5년이 걸려서 점점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거 알고. 그리고 데노스막 같은 경우에는 신장으로 배설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체내에 잔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설명을 다 못 드렸지만 그 고위험군 같은 경우 1년마다 이런 거를 체크하잖아. 1년마다 재는데 이게 체내 잔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계속 고위험군이 나와. 이거는 10년 이상이라도 계속 쓸 수가 있는 약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어서 한국 잔대님께서 어머니께서 61년생이시고 골다공증으로 로로모소주맙, 네, 로모소주막. 네, 한 달에 한 번 6개월에 맞고 또 네, 이런 지금 약들을 복용 중이시고 데노스막 골다공증 상태가 또 많이 진행되셨고, 데노스막, 네, 또 등이 또 굽으셨고 통증도 있고 점점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이시다. 네, 이런 경우에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등이 좀 굽어진다. 지금 여기서 아까도 이제 지면상 말씀 못 드렸는데 지금 보세요. 이게 로모소주맙이 한 달에 한 번 딱 1년만 급여가 되잖아요. 그러면 네. 그 다음부터는 이 약가가 쌓여요. 이거는 골령성 촉진제는 포스테어라든지 PTH 이런 테리파라타이드 같은 경우는 2년 넘어가면은 또 급여가 안 돼서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약제를 변경하게 되는데 네. 이제 로모소주맙을 일단 쓰는 거는 이것도 약제가 비싸기 때문에 다음에 선택하는 게 이제 데노스맙 같은 게 있고요. 근데 이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2번 맞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그 급여를 해서 T스코어가 안 좋아지면 이제 되는 거니까. 네. 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게 등이 굽었잖아요. 네. 중요한 키포인트는 등이 굽으면 소화 기능도 안 좋아지고 특히 이제 혹시나 지나가는 게 네. 압박골절, 자발성 압박골절이 왔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엑스레이 찍어야 돼요. 네, 점점 등이 굽었다는 거는 자발성 압박골절, 어떤 트라우마가 없어도 뼈가 약해지면서 점점 이 머리부터 배까지 몇십 킬로 하중들이 점점 쌓여도 뼈가 약해지거든요. 어르신들은. 네. 특히 여성분들, 할머니들은. 그래서 혹시나 자발성 압박골절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만약에 압박골절이 발견되면 반드시 뭐 시멘트 시술을 하거나 시멘트 시술을 안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압박하는 이런 보호대를 차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등이 굽은 상태가 최근의 상태면 빨리 정형외과 가셔야 돼요. 그렇군요. 네. 자,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질문을 주시고 캡처 포인트가 있어서 좋다 하셨는데 저희가 원래는 50분 방송 편성이지만 시간 괜찮으신가요? 난 괜찮죠. 네네. 네, 저희가 좋습니다. 뒤에 방송이 없어서 아. 또 우리 열정 그래요? 김강정 정형외과 감사합니다. 원장님을 모시기가 또 어렵기 피디님 때문에 짱이야. 네, 저희가 좀 최대한 질문을 많이 좋습니다. 또 네, 소화해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오늘 이렇게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께 또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네, 최대한 답변 달려보겠습니다. 네. 자, 여행러버님께서 선생님 골다공증 약을 안 먹고 나아질 수가 있나요? 아직 초기라서 영양제를 복용하라고 하는데 골다공증 영양제로 관절스타를 복용하려고 합니다. 먹어도 괜찮을까요? 관절스타? 관절스타인데 처음 들어봤는데 네. 이게 좀 헷갈리시는 환자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이 관절스타 같은 건 내가 볼 때는 뭐 콘드로이친 같은 이런 연골 보호약 같아요. 연골 영양제 같은데 네. 이게 연골 영양제를 드셨다고 해서 뼈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릅니다. 왜냐면 뼈의 끝에 네. 도관이잖아요. 네. 뼈의 끝에 이런 마찰 같은 거를 좀 줄여주고 이제 네. 관절 활액이 이게 매끄럽게 해서 우리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그 지난번에도 제가 작년 3월 달에 무릎 주사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얼음이 있으면 되게 미끄럽다 했잖아요. 네네. 그거보다 더 미끄러운 게 우리 몸의 그 관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헷갈릴 수가 있지만 연골과 관절스타는 연골 영양제고 뼈의 영양제가 아니에요. 뼈의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려진 거는 MK7, 요즘 MK7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아까 보시면 칼슘 섭취가 중요하다 했죠. 비타민 D 섭취가 중요하다 했죠.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칼슘 섭취를만 하면은 안 돼요. 칼슘 섭취랑 비타민 D를 같이 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비타민 K2가 또 있어요. 네. 왜냐면 칼슘 섭취를 너무 또 과량하면 안 돼요. 이거는 칼슘은 하게 되면 혈관을 석회화를 시키거든요. 혈관 석회화시면 이게 우리 혈액도 순환도 잘 안 되고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칼슘은 혈관에 침착되는 게 아니고 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게 비타민 K 중에서 K2가
그거를 도와줘요. 아. 혈액 속에서 있는 칼슘을 뼈로 들어가게 만들어줘요. 네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게 핫하거든요. 차라리 드실 거면 MK7, MK7 그게 들어있는 거를 드셔라. 아. 예. 예. 찾아보니까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MSM, 네, 예. 보스웰리아, 히알루론산, 콜라겐의 성분이. 이거는 예, 그렇죠. 이거는 관절, 연골의 영양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자, 아프지마 토토님 안녕하세요. 엄마께서 골다공증이 심한데 요즘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하다고 하시네요. 예.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어하시고 쪼그려 앉기도 어려우시고 골다공증이 무릎 통증이랑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법이나 운동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병원에 다음 주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 예. 이게 이것도 다 다루지 못했지만 무릎 통증 어르신 한 60대 넘으신 것 같은데 60대 넘으시는데 이제 근육이 일단 빠지죠. 근육이 빠지면은 그걸 둘러싸고 있는 뼈도 약해집니다. 네. 결국에 이게 서로 시너지가 돼야 돼요. 뼈와 근육은 서로 시너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최소한 그냥 걷기만 해서는 근력이 안 키워지거든요. 네. 우리가 지난달에 했던 슬로우 조깅. 슬로우 조깅이라도 어느 정도는 강도를 줘야 저강도, 중강도 정도 줘야 근육이 조금씩이라도 키워지고 심폐기능도 어느 정도 쓰게 되고 근력 키워주는데 일단은 지금 쪼그려 앉는 거는 일단 무릎에 안 좋아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자세예요. 그냥 입식 자세라든지 다리를 펴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니까 쪼그려 자세, 우리 반일하는 자세는 안 좋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좋은 자세고. 근데 이때 이게 골다공증이 무릎 통증이랑 관련이 있나?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다른 연골판이 손상됐거나 연골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많고 힘줄이나 인대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많은데 일단 안에 또 염증이 차 있을 가능성이 많고. 근데 이제 혹시나 간혹 가다가 근위경골에서 뼈가 약해져서 뼈가 약해져서 이제 뭐 뼈멍이라든지 심하면 골절이 골다공성 골절이 발견되는 경우도 간혹 가다는 있습니다. 빈도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반드시 찍으셔야 되고 정형외과에서 한번 진료 다시 봐셔야 됩니다. 네. 자, 오영도님께서도 아, 친절한 예, 김광천 원장님의 시간이군요. 이렇게 또 환영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것만 보자니 원장님 30대 남성입니다. 골다공증이 생기면 특별한 통증이 없다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나요? 요즘 허리가 자꾸 시큰거리고 쉽게 피로해져서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요. 네. 단순히 근육 문제라고 넘길 수 있지만 혹시 뼈가 약해진 건 아닌가 싶어서요. 미리 알면 더 조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 상황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30대 남자분인데 이분이 그 전에 히스토리를 한번 청취를 해야겠죠. 이분이 뭐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는데 아까 골밀도 측정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어볼 수 있고 골밀도 측정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만약 거기서 조금 골밀도 측정 중에서 Z 점수 그걸 보겠죠. 같은 연령에서 만약에 Z 점수가 마이너스 2.0 이하로 기대치가 이해가 된다고 하면 혹시나 2차 골다공증인지 아닌지 감별을 이용하고 거기에 각각에 맞춰서 이런 다양한 검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골밀도 검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미리 알고 또 이렇게 근력을 키우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자, 라디오님이 어머니가 최근 건강검진에서 골다공증 수치가 마이너스 3.5가 나왔다고 하십니다. 이 정도면 많이 심한가요? 어떤 상태이신지 회복이 가능한 수준인지 그리고 병원에서 가볍게 운동하시고 칼슘제 처방을 받아서 꾸준히 복용해라 라고 하시던데 이 운동과 약만 먹어도 회복이 가능한 정도인가요? 이게 마이너스 3.5면 좀 심한 골다공증 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아까 김땡수님도 마이너스 3.5에다가 신기능도 져야 된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이제 칼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대사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뼈도 많이 약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런 기저질환이 뭔가 또 같이 있는지 없는지는 또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단순하게 마이너스 3.5라고 하면은 그냥 폐경후 골다공증이신 것 같은데요. 이게 노년 골다공증, 1차성 골다공증이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절이 생기시면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캡처 포인트 폐경후 알고리즘을 보시면서 이게 그러면 이제 뭐 고위험군의 이상에 가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처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데노스밥이라는 걸 처방할 수도 있고 거기다가 칼슘 비타민 D 아까 말씀드렸죠. 반복되지만 칼슘 비타민 D 복합제제에다가 K2 비타민 K2가 같이 들어있는 걸 같이 드신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근데 약만 먹어도 회복이 가능한가요? 할 때 약도 이제 어떤 약인지 그냥 뭐 경구용 뭐 비스포스포네이트 약인지 아니면 칼슘 약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칼슘 약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단순한 약만 먹어도 회복이 가능하진 않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네.
자, JFP님께서는 골다공증 주사를 맞은 후에 얼마 동안 좀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운동이요. 골다공증 주사도 주사마다 다른데 이게 3개월마다 맞는 주사 같은 경우에는 뭐 운동도 어떤 운동이나 다를 수 있는데 뭐 정상적인 어느 정도 걷기나 이런 거는 일상생활에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뭐 3개월마다 맞는 주사를 뭐 처음 맞는지 뭐 두 번째, 세 번째 맞는지에 따라 더 다를 수 있어서 세부적으로 이제 이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너무 다양해가지고 그냥 일상적인 운동은 가능한데 과격한 운동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보고타님께서는 골다공증 진단받고 주사 맞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주사 간격이나 주사 후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주사 맞는 주기는 대체 어느 정도인지, 음. 중간에 체크할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주사 후에 주의해야 할 습관이나 또 식단이 있는지, 추가로 주사를 맞는 동안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되는지 복합적으로 질문이 한 궁금하시네요. 복합적이에요. 네, 이것도 제가 그 후반부 질문들은 2월 달에 꼭 다룰 거니까 꼭 보세요. 예, 그래서 네. 아까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골다공증 진단받고 이분의 그 나이는 잘 모르겠지만 젊은 분도 맞을 수가 있어요. 본인 기저질환이 어떤 있는 분들은 50대 전에도 맞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네. 이제 그 2차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 근데 이제 이분이 약간 만 60세 이상으로 간주하고 1차 골다공증으로 간주하고 본다고 하면은 아까 이제 그 방송 다시 돌려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마다 맞는 이런 이반드로네이트라는 약도 있고요. 이런 주사제도 있고 그리고 주사 후에 약간 몸살기라든지 근육통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간혹 가다가 뭐 이런 비정형 대퇴 골절 같은 거 생길 수도 있으니까 유념하셔야 되고요. 네. 예, 그럴 때 있으면 바로 반드시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고요. 정형외과 가셔가지고 하고 그 질문이 안 하셔가지고 네. 주사 맞는 주기는 또 1년마다 맞는 주사도 있다 했잖아요. 그거는 네.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맞는 주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번 돌려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주사 후에 생활 습관이나 운동, 식단 이런 것들도 최대한 제가 2월 달에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보고타님이라면 일단 주사를 맞기로 결정하면 이제 말씀해 주실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럼 이제 그게 어떤 주사인지 궁금하다면 이제 네. 오늘 방송 오늘 함께한 방송을 1편을 이 표에 나는 주사가 이거구나 네. 라고 정보를 얻으시고 네. 2월 달 방송에도 식단, 자세히 생활 또 습관, 운동법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치료가 잘 되시길 바라고요. 자, 또 비욘드 게시판으로 사전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야구 선수 팔꿈치 내측인데 손상일 때 보강이랑 재활 운동을 많이 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보강이라면 이 손상된 인대가 회복이 되는 건지, 보강 재활을 많이 하면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수술을 미룰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지, 언젠가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이거는 지금 골다공증 아니긴 관계 없는 얘기. 하지만요. 일단은 네. 이거는 말씀드릴 게 되게 많은데 그 내측인대, 그 내측인대 손상이 그 이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 건가요? 아닌 건가요? 좀 말씀도 애매하게 했는데 이건 수술을 안 해도 되고 애매한 건가? 수술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인가? 뭐 어떻게 말을 좀 애매하게 하셨네. 수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하면은 뭐 50% 이상이 찢어졌을 때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건 수술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그 이하의 구분파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강 재활을 어느 정도는 단계별로 해야죠. 너무 과하게 하면 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건 이제 그거는 여기가 이 질문만 가지고는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렵네요. 네, 이거는 이제 규칙이 있을 올라온 거니까 질문인 한번 것 그쪽에 같아요.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겠고 MRI라든지 이런 퍼센트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감안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네. 자, JYK님이 골감소증 -2로 나왔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식생활 개선이나 운동으로 좋아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연세도 궁금하고요. 만 50대, 60대 이상일 경우나 만 50대 전이나 다 다른 거거든요. 2차 골다공증이 있으면 네. 또 다른 치료를 또 부가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냥 1차 골다공증이고 만약 정상적으로 이게 그 뼈가 약해졌을 때는 걸 간주하고 감안해서 말씀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골감소증일 때 우리가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 뭐 썸 제제를 뭐 써보는 경우도 있고 썸 제제를 써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아니면 또 칼슘이나 비타민 D나 뭐 이런 NK7 그런 비타민 K2가 같이 들어있는 복합제를 같이 드시거나 이렇게 운동도 이제 여러 가지 중강도 운동을 부지런히 하셔야죠. 중강도 운동을 또 식생활 개선도 하셔야 되고 또 술 같은 거 드시면 안 되고 그런 거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어서 오양도님이 너무너무 도움되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허리 부분의 T 점수가 마이너스 2.7이고 평균이 2.5라고 약물 치료를 안 해주시고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하셨는데 왜 저 같은 경우는 치료에 안 들어갔을까요? T점수 마이너스 2.7인데 평균이 2.5. 그러니까 이게 참 경계에 있는 거예요. 경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 처방하는 의사마다 성향마다 다른 거예요. 이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상의를 하고 난 이렇게 걱정되는데 난 더 내려가는 걸 난 걱정돼요. 앞으로도 이제 물론 이제 골밀도 검사를 1년마다 하셔야 되고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상의를 하고 난 너무 걱정돼. 그러면 마음이라도 안정시켜 주기 위해서 이제 이게 평균이 2.5면은 좀 급여도 되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일단은 경구약이나 이런 다양하게 설명을 드리고 충분한 동의하에 이렇게 불편한 점이라도 다 설명드리면서 처방을 한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이제 그런 또 주치의 선생님은 좀 이건 또 지켜보고 운동으로 하세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성향이 다 다른 거예요. 네. 자, 외열님께서는 열정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JIK님께서는 이번에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한쪽 발목 세 군데의 골절을 진단, 6주 진단을 받았고요. 반 깁스 중입니다. 골밀도가 그렇게 나쁘진 않나 봐요. 이분이 몇 살인지도 안 나왔고요. 예, 젊으신 분이 이게 단순 골절이다 이렇게 돼서 이제 뭐 수술까지 안 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전이가 많이 심하진 않은 골절인 것 같고 이제 그렇죠. 아까 그 표에서 보셨지만 30세 이전에는 최대 골량이 점점점 올라가는 수치 있고 이분들이 내가 나이를 이제 모르겠어서 제가 유추를 못하겠습니다만은 골밀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죠. 뭐 마음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 뭐 좋습니다. 대답하기가 좀 어렵네요. 자, 이제 저희가 이제 100세 시대를 넘어 11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제 네네. 뼈가 또 꽝꽝해야 꽝꽝해요. 저희가 꽝이 꽝꽝해야. 운동도 열심히 네. 운동도 하고 또 고관절을 다치면 너무 이제 삶의 무서워. 퀄리티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진짜 때문에 무서워. 지금이라도 한치라도 건강할 때 내 꽝을 조금 더 꽝꽝할 수 관리해야 돼. 있게끔 관리가 진짜 관리해야겠다. 중요한 거예요. 전 좀 다짐을 하게 되고 다음 달 방송이 더 기대되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희 다음 달에는 추가 치료, 치료, 예방, 예방, 운동법 운동법. 또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다음 설정. 달에 함께하게 되는 김광정 정형외과 의원의 또 골다공증 2탄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꽝이 꽝꽝해지기를 네. 응원하면서 저희가 오늘은 마지막 엔딩송으로 엔딩송으로 제주 동요 한 번 더 들어보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새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아요. 네. 간단하게 작심삼일 하지 말고 굳은 심들이 가지고 건강 고치게. 실천합시다. 네. 좋은 일이 많기를 새해 복 받으십시오. 네, 좋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들 꽝을 꽝꽝하게 그리고 또 함께 열심히 또 건강을 지키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시간 김광정 정형외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